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채권 투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험이라고 얘기하면 다 또 어색하실 것 같아서 그냥 채권 투자를 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수익이 난다. 위험 이코르 가격을 좀 손해보는, 어떨 때 가격 손해보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할 때 손해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위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는 세이프해요. 주식보다는 안전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격 하락 가능성, 우리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가격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하락 가능성의 폭도 주식보다 훨 더 낮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좀 더 뭐 아카데믹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변동성이라고 얘기했죠. 변동성 기억나시죠? 우리가 변동성 이꼬르 그 위험 있잖아요. 리스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변동성이 뭐 쉬운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변동 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변동 큰지, 어느 쪽이 변동성이 크죠? 위에 거예요. 그렇죠. 위에 게 변동성 크고 아래 게 변동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얘는 상대로 더 위험하다, 얘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플럭추에이션 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약간의 가격 변동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스테디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걸 약간 더 추출시킨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 대비해서 지금 보신 변동성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변동성은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채권이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주식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금에 대안으로 투자하는 상당수가 국내 주식이잖아요. 국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상 자산분을 이렇게 네 가지 둔다고 했을 때, 채권 2개, 주식 2개라고 봤을 때 가장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에 우리나라 대다수 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좀 불행을 겪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그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식, 채권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식, 채권이 변동을 하지만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이유는 이 수익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전 수업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채권 수익 구조는 이자 수익과 자본이득 이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자본이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면은 배당 수익 그리고 자본이득인데, 배당 수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배당은 일정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 연말 정도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요. 그죠? 배당을 주는데, 근데 여기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은 시장 움직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보유를 하게 되면 나오는 수익인 거고, 그 뒤편 자본이익은 당연히 시장이 흔들려서 시장이 올라가야 나오는 성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투자 기간이 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또한 주식의 배당 수익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과 자본이익으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배당 수익은 결국 주식 투자 수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의 수익은 거의 다 주가가 올라야만 성과가 나잖아요.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 시장 움직임이 또 있지만 그와 별개로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변동성이 좋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진짜 채권 위험 종류가 뭐뭐인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뭐였죠? 우리가 가격과 뭐였죠? 금리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였죠. 이렇게 되죠. 프라이스 금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반대로 가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위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걸 위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돼야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을 우리는 약간 있어 보이게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이자율 위험. 그죠? 이자율 위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위험입니다. 이건 채권이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저스트 시중 금리가 떠서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프라이스가 내려서 발생하는 리스크예요. 그죠? 그 다음 신용위험은 말 그대로 발행한 주체, 예를 들면은 정부 뭐 지방공사라든지 개별 기업 같은 경우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뭐 쉬운 말하면 채권이라는 게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대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증서 써주고 내가 뭐 1년에 5%씩 갚을게요. 그래서 100만 원 빌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투자자 반대편에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 가장 큰 위험은 그 돈을 꾸어간 주체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게 신용위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을 발행한 기업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발생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즉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자율 위험은 개별 기업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무너진 건데 이 신용 위험은 발행자, 개별 기업 레벨입니다. 그 개별 기업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신용 위험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신용 위험이 약간 조금 복잡하고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약간 위의 얘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채권에 관련된 어떤 지식의 깊이 차이는 이 신용 위험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용 위험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 위험.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는 경우. 두 번째,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모든 채권들은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여러 여건도 괜찮아서 예를 들면 싱글 A를 받아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우리 기업의 어떤 재무 사정이 안 좋아져서 등급이 예를 들면 더블 B, 하이드 등급으로 네, 이거 없었네요. 앞에 그거 다시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못 바꿔 왔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이 이자율 위험이고 두 번째 위험이 이제 신용 위험인데 신용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율 위험과 달리 발행자의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을 신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 위험 안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는 경우, 그걸 부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부도는 안 났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기업의 비즈니스가 안 좋아져요. 비즈니스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재무 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례적으로 제가 신용 평가를 받는데 원래는 이전에 싱글 A였는데 이번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이번 신규 등급은 예를 들면 더블 B를 받았어요. 더블 B를 받으면 뭐라 했죠? 저희가 더블 B부터는 투자 부적격 채권이잖아요. 투자 부적격 채권이면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것에 따라서 그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위험해졌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도 채권 가격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이런 거예요. 유동성 위험은 말 그대로 내가 팔고자 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는 거. 어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시중에 어떤 이런 유동성이 부족해서 예를 내가 100원에 팔고 싶은데 이 100원은 안 팔려. 지금 당장 팔려고 하면 한 디스카운트에서 한 95원에 해야 팔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예가 뭐 부동산이라 할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세게 하면 안 팔리잖아요. 좀 더 시가보다 낮게 팔면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인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면
시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위험. 네 번째는 가상금리 확대 위험. 이 가상금리 확대 위험은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얘기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specially 얘는 하이드 채권이에요. 하이드 채권의 가장 중요한 위험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가상금리는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제가 이 투자했던 기업이 WB 기업입니다. WB 기업인데 이 WB 기업이 등급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스틸 계속 WB인데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WB 기업인데 우리가 WB면 W 기업 맞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는 것처럼 금리 어떻게 나오죠? 국채금리 플러스 요 등급의 시중금리 따른 가상금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금리가 올더 타임 똑같나요? 아니면 움직이나요?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상금리는 경제가 어떻게 경제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는 쭉 올라가고 가상금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줄어들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가상금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금리가 확대되면 하이 채권 가격이 내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통화위험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해외 투자했을 때 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너무 쉽게 간과해서 많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들이 브라질 국채 같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브라질 국채 투자했는데 한 1년 지나 보니까 한 30% 깨진 분도 많으세요. 즉 브라질 국가가 부도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30%가 깨졌는지 이해가 안 되신 분이 많으셨는데 그때 그 주요한 원인이 통화위험이죠.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브라질 국채 투자한다 가정합시다. 브라질 국채 투자하면은 참고로 브라질 국채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브라질 쿠폰 이자 수익이 예를 연 10%예요. 연 10%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3년을 투자한다 가정합시다. 3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투자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제 조건은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면 3년 동안 투자 수익이 얼마 나오죠? 예, 30% 나옵니다. 30%가 투자 수익인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국내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쿠폰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3년, 5년 하시면은 이론적으로 3년에 30%, 5년에 50%잖아요. 30%, 50% 비과세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브라질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투자가. 즉 통화시장을 건너가야 돼요. 환율을.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30%를 들고 오려고 하면은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화가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때 3년 지난 시점 실제 토탈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30% 되신 분이 꽤 많았어요. 마이너스 30%. 그럼 뭐냐면은 통화에서 마이너스 60%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약간 어렵게 하는데 이런 해외 투자 채권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의 이자 수익 플러스 통화 손익이 우리 투자자의 토탈 리턴이에요. 즉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서 30% 났죠. 3년 동안에. 그죠? 그런데 3년 동안에 만약에 브라질 레알화가 한국 원화 대비 한 60% 빠지면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돼요? 부도가 안 났음에 불구하고 나는 30%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본 손익은 복세라서 간과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 변수는 그냥 없다 가정을 하고 심플하게 이해하려고. 예. 사실 자본 손익 봐야 돼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우리가 좀 개념상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가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나 이머징 마켓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화 손익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통화가 움직여서 펀드가 깨지는 경우, 투자 수익 깨지는 걸 통화 위험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저번 브라질 때는 오로지 환율이 삐꼬아 나가지고 다 돈 날려먹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원인은 환율이 브라질 레알화가 폭락해서 깨진 겁니다. 자, 조금 하나씩 디테일하게 얘기합시다. 자, 제가 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이자율 위협을 했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남들 안 쓰는 표현인데, 이자율 위험은 언제 발생하죠? 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발생하잖아요. 금리는 언제 올라요? 경기가 좋을 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기 상승기에 가격 하락 위험을 저는 그냥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할게요. 오히려 심플하게 우리가 경제가 올라갈 때 뭐 고민해야 돼? 이자율 위험 고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이걸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배운 것처럼. 그럼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길 이제 앞으로 경제 좋아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경제가 좋아지는 걸로 받아들이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뒤집어 얘기하면 안전자산을 약간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 회피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장기 국채 가격도 하락하죠. 제가 맞추셨습니다. 장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금리는 수요가 감소하면 금리는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 내리고 금리는 어떻게 되죠? 그래야 금리 올라가요. 경기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경기 상승 국면에는 뭘 고민해야 된다?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깨지는 이자 리스크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량채권은 경기 상승 국면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야 되네요. 반대로 가면 땡큐죠. 주식할 때 본드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거네요. 채권에. 아니요. 네. 그렇지. 만일 위험자산 선호한다면 왜 장기채권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장기채권이 좀 더 이런 거죠.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채권, 투자 적격 채권, 그죠? 국채라고 합시다. 국채와 주식이 있어요. 그럼 뭐가 경기에 연동돼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명확해져. 그죠? 돈은 한정돼 있어. 근데 어느 쪽을 베스트를 할 건데, 내가 배움밖에 없는데 배움밖에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경제 무너질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털고 주식 다 옮기고 채권 옮기고, 만약 경기 쫙 올라갈 것 같아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그럼 이 돈 다 빼갖고 여기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빼면 여기 프라이스 빠지잖아. 자, 그 다음 자, 실제로 그랬는지. 앞에는 이론이고 이렇게 이론 얘기했고, 자, 이 부분은 실제 수익률, 하이힐 채권, 자, 국채 한번 봅시다. 미국 금리를 FRB 금리입니다. FRB 금리가 가정이 0.5% 이상 올린 경우, 0.5 이상 금리를 올린 구간이 이 금리예요. 그죠? 맞죠? 금리 올린 구간의 수익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좀 성과 잘 나온 구간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해요. 그죠? 자, 이게 명확지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번 정도가 금리 0.5 이상 올렸잖아요. 이 0.5 이상 올린 구간의 수익률과 우리가 금리 내린 건 좋은 거잖아. 다 아시잖아요. 내지 금리를 0.5보다는 덜 올린 경우, 나머지 0.5 이상 올린 세트, 그룹 하나, 그 나머지 그룹을 나눴을 때 이렇게 돼요. 0.5 이상 올린 그룹을 했을 때 국채 수익률이 2.9%인데 나머지 6.5야. 수익이 형태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자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 갉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은 눈에 그냥 감고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눈 감고도. 어떻게 방금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자 리스크가 노출되잖아요. 이자 리스크가 노출되니까 우리가 듀레이션 어떻게 된다고? 짧은 거. 그 얘기입니다. 짧은 거. 그래서 이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 이자에 대해서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단기채권을 투자한다는 얘기고, 반면 항상 리스크는 뒤집으면 그게 수익원입니다. 그죠? 자, 이제 경기가 쭉 꺾일 거예요. 경기 꺾이면은 이제는 어떻게 가격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예요. 금리가 내리는 거에 따른 가격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듀레이션 어떻게? 길게. 그래서 자본 이득을 극대화시킨다. 가격 상승분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죠? 이자 리스크를 뒤집으면 수익원이죠. 네. 자, 그 다음 신용위험. 신용위험인데 아까 부도 리스크 얘기했잖아요. 부도 리스크. 첫 번째 부도 리스크 얘기인데, 자, 여기 투자 적격 채권과 부적격 채권의 부도율 한번 보세요. 부도율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 연동돼 있어요. 보시면 부도율 보시면은 투자 적격, 여기서 투자 적격은 IG죠? 인베스트 그레이드 보시면은 대충 러프하게 때리더라도 한 2% 정도 크게 넘지 않잖아요. 근데 하이힐드 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하이힐드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보면은 한 2% 레인지에서 한 4% 레인지에서 왔다 갔는데 어떨 때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에는 엄청 폭등합니다. 얼마까지? 10%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부도 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건 누구? 하이힐드. 예,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하이힐드 채권은 부도 리스크를 걱정해야 되고, IG 그레이드 투자 적격 채권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 자, 요거는 제가 좀 다시 그려놨어요. 부도 리스크를 우리가 쭉 확 와닿게 보실래요? 실제 부도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S&P 무디스 5년 안에 부도 확률을 그렸잖아요. 그거는 이건 실제 부도율이에요. 볼까요? 2014-15년 동안에 여기까지 부도 하나도 안 났어요. 부도 없지 않아요. IG 그레이드 부도 제로입니다. 글로벌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등급은 여기 부도 꽤 많이 났죠. 한 해 부도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짧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요 아래는 지난 20년간 데이터 피리어드를 길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에 20년 구간 안에서 가장 적게 부도난 해, 가장 많이 부도난 해, 그리고 가중 평균적으로 몇 프로 부도났는지, 그리고 가장 월스트인 리만 사태 부도율에 상관합니다. 자, 평균 부도율 한번 볼까요? 평균 부도율. 생각보다 부도 별로 안 나죠? 그죠? 부도 안 나요. 그리고 리만 사태 때 부도율.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 우리 생각한 만큼 부도 리스크는 크진 않다. 근데 이 아래 등급은 그 리스크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소, 최대 그 위에 보면은 위에 등급들은 거의 월스트와 좋을 때가 차이가 없잖아요. 부도 차이가. 근데 이 아래로 갈수록 부도 차이가 확연히 차이 나죠. 거의 좋을 때는 이렇게 부도 거의 안 났는데 이렇게, 그죠? 안 좋을 때는 확연히 드러나요. 여기 적격과 부적격 차이에서 부적격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투자 적격 채권은 부도가 그렇게 고려사항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양호할 때는 부적격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부도로. 근데 경기 나쁘면 좀 고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죠?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자, 다운그레이드 리스크. 좀 제가 얘기하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 약간 깊은 얘기가 들어가서
혹시 너무 어렵고 재미없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안 할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다운그레이드예요. 다운그레이드 리스크인데 보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는 이론적으로 그레이드가 채권 크레딧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는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주로 IG에서 정크펀드로 너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이드 시장 참여자들이 할 때 이거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등급이 투자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더블 B에서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하락하게 되면 이거를 한국말로 형성한데 폴리렌저예요. 폴리렌저라는 용어를 써요.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면 이렇게 원래는 폴리렌저를 만한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의 경우 라이징 스타. 네, 라이징 스타라고 라이징 스타라고 해요. 거기 마리아 같은 사람 있었나 봐. 이름 지을 때. 라이징 스타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라이징 스타가 새로운 스타들이 언제 등장할까요? 경제가 좋아지고. 올라올 때. 그렇지. 경제가 올라올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하이드와 IG 등급은 완전 다른 시장이고 이 IG 등급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의 퀄리피케이션이 이제 하이 등급에서 투자 적격을 등급이 되면 나한테 투자해줄 사람이 무지 많아지는 거야. 그죠? 내가 이제 적격 요건을 거친 거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나를 사줄 사람이 많은데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 채권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WB에서 트리플 B로 올라가면요 내 몸값이 확 올라가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경기 저점이 하이드 채권 투자해놨어. 그럼 내 WBA를 쫙 투자했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 위로 탁탁 쳐 올라가잖아요. 나는 이미 갖고 있잖아. 가격이 슉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이드 채권이 땡큐예요. 내가 들어온 놈들이 한 가격이 툭툭툭 위로 올라가 주니까. 그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둔화가 되잖아요. 둔화가 되는데 어떤 기업이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더블 B에서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떨어져.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하이드 시장에 하이드 채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 빠내지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 부담이잖아.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가격에 하이드 채권 투자해줄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많이 들으니까 수급이 안 좋으니까 가격 입장에서 네거티브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굳이 국내 교과서 이런 거 없는데 이런 용어는 진짜로 이거는 교과서 있는 책은 아니고요. 그냥 실무에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하이드 채권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리퀴디티 아까 얘기했죠? 리퀴디티 위험은 보시면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딱 못 파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리퀴디티 위험은 언제 발생하냐? 시장이 쇼맨할 때. 시장이 너무 작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장일 때. 그죠? 다시 얘기할까요? 이 관점에서 국내 시장과 미국 하이드 시장이 좀 서로 다른 게 이 리스크가 국내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국내는 하이드 시장이 좀 더 개별 종목이 더 등급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에서 차이 나요. 국내는 마켓 플레이가 작아요. 반면 미국은 1000조 원이 넘거든. 20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내가 원하는 타임에 원하는 가격으로 10좀 더 쉽게 팔기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국내 하이드 시장은 많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을 시장에 던지고 싶은데 잘 안 팔려요. 그럼 가격을 훅 디스카운트 쳐서 팔아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모든 상품 투자할 때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얼마나 충분히 큰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나머지는 그리고 그 유동성 이슈도 또 시장에 따라 달라요. 즉 경제가 좋을 때는 이 유동성 이슈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경제가 나쁠 때, 불확실할 때 유동성 이슈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자, 가상금리 확대, 하이드가 명령하는 개별 기업의 신용 등급이 안 바뀌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상금리 바뀌는 거. 근데 가상금리는 어제 얘기했죠? 이미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국채금리에서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금리 차이. 달리 얘기할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별 회사 채권 금리는 뭐로 했죠?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국채금리가 3%다. 근데 가상금리가 4%면 그래서 우리 회사 채권금리는 7%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상금리는 또 정반대로 가상금리는 어떻게 하죠? 국채 발행회사 채권금리에서 국채금리 빼고 나면 되는 거죠. 결국 가상금리는 개별 회사의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가상금리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율 그 자체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가격이 하락하긴 하겠지만 근데 뭐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미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들고 있는 채권이 금리가 쿠폰금리가 새로 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존 물건을 갖고 있지. 기존 물건의 프라이스만 쿠폰이 정해져 프라이스만 움직이는 거잖아. 오케이? 자, 위험 경로. 경성이 나빠져. 그럼 가상금리 확대돼. 가상금리 확대되면은 하이든 가상금리 지배받잖아. 그죠? 그럼 하이드 금리 올라. 그럼 하이채권 가격 하락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몇 번씩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쉽잖아 이런 거. 그죠? 쉬운 건 아니고 동의합니다. 자, 가상금리 확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거 자료에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인가요? 저 뭐라고 하죠? 녹색은 뭐냐면은 요거는 보시면 AA 입니다. AA. 요거는 BBB. 둘 다 투자 적격이죠? 여기 파란색은 하이힐드예요. 즉 AAA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들은 가상금리가 존재한다. 단지 그 폭이 다르다. 등급이 낮을수록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가상금리가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AA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가 아주 마지막에 붙지만은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을수록 가상금리 폭이 더 커지잖아요. 여기에 베이스는 이게 국채금리. 예를 들면 여기에 이 국채에다가 얼마 더 얻니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상금리가 이거 보시면 이게 등급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WB잖아요. 동일한 WB인데 요때는 가상금리를 한 7% 붙여야 되고 요때는 가상금리가 한 2% 붙이면 되네요. 같은 WB. 난 등급이 안 바뀌었어. 등급 동일한데 단지 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전체 마켓의 리스크가 더 커져서 가상금리 올라간 거예요. 그죠? 네. 요건 미국 리세션 구간이요. 자, 이게 가상금리가 왜 가상금리 확대 위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언제 구간이요? 요거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볼까요? 2015년부터 2016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주입자 합시다. 이렇게 잡았자. 이게 가상금 동향이거든요. 가상금리 이때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가상 다시 안정화됐잖아요. 이때 수익률 어떻게 됐을까요? 커닝하기 없기? 이때 수익률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고 여기는 그죠? 먹어요. 자,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요때 무슨 이벤트 발생했을까요? 요 가운데 여기 2016년 1월 달에 드라우트 2016 작년
얼추 한 2년 돼가네 벌써. 2016년 6월달에 가장 이만큼 가상 떴다는 건 이만큼 위험했다는 거잖아. 시장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까요? 그리스. 그리스는 2011, 12년 여기입니다. 그냥 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못 본 걸로 인정하고 오일 프라이스가 빌로 30불이었어요. 이전에 오일 프라이스 얼마였냐면요 100불 대비 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20불까지도 거의 빠졌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쓰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뭐 유가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유가가 완전히 폭락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우려감. 그죠? 그래서 내가 운이 나빠서 이때 하이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어때? 가장 쭉 떴잖아요. 이렇게 깨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다음엔 간단히 안정화되면은 무려 17% 났어요. 자, 우리 심심한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러프하게 봅시다. 자, 이때 쿠폰금리 우리 한 5%라고 합시다. 쿠폰금리 5%예요. 이자 수익이. 저기 화면에 안 보이겠네요. 일단 여기서 연초 대비해서 금리 대충 얼마 떴죠? 대충 한 3% 정도 떴나요? 러프하게? 네. 그리고 반대로 러프하게 한 3% 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3% 빠졌다고 하고, 자, 하일드 듀레이션. 보통 한 듀레이션이 한 5년 내외거든요. 5년 내외고, 그 다음에 쿠폰, 이자 수익이 한 5%를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1년간의 금리 변동폭이 플러스 3%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예요. 각각 해의 수익률을 구해보세요. 토탈 리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하면 몇 프로인가요? 네. 첫 해 금리 내가 듀레이션 내가 투자한 하이리 채권 펀드가 듀레이션 5년이고요. 현재 쿠폰 금리가 이자 수익이 5%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5%. 깨졌어. 보통 마이너스 내 15 쿠폰이 플러스 좀더 높았죠. 이 정도의 쿠폰이. 대충 해. 러프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저건 쿠폰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쿠폰 상관없죠. 금리 변동폭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잘못 봤군요.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8% 그리고 여기 5% 정도 5%보다 약간 중반 정도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러프하게 보니까 3%가 아니라 2.5 정도 되네요. 자, 2.5%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015년도 투자 수익률 얼마인가요? 계산 바로 나옵니다. 이제 보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8에서 2.5. 자, 일단 쿠폰금리, 쿠폰 수익 5% 있고요. 이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 7%,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폭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변동폭은 어떻게 계산해요? 듀레이션 5, 그죠? 근데 듀레이션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7 했죠? 곱하기 금리 어떻게 올랐죠? 올랐죠? 얼마 올랐나요? 플러스 2.5%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 변동폭 얼마예요? 1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2. 근데 델타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델타가 이거예요. 2.5에서 그럼 금리 2.5%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2.5%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같이 쿠폰 7%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합쳐서 마이너스 5점? 5. 이렇게 나와요.
계산 딱 떨어져요 그냥. 뭐 얘들이 대단한 매직 버려서 이렇게 수익 나온 게 아니에요. 계산 딱딱 나와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예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전체 토탈 리턴 계산하는 걸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토탈 리턴은 우리가 채권 투자했을 때에 그 하이 채권 투자했을 때 토탈 리턴 그 수익률 계산은 첫 번째 이자 수익, 그죠? 이자 수익이고 두 번째 자본 손익이잖아요, 그죠? 가격 움직이고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쿠폰인 거고 플러스 가격 움직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동폭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죠? 자, 내려가는 거 계산할게요. 자, 우리 가정을 했죠? 일단은 쿠폰이 7%, 듀레이션이 5년,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했어? 그냥 마이너스 3% 빠졌다고 합시다. 계산 나옵니다. 자,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쿠폰 몇 프로? 7. 듀레이션 얼마? 5인데 마이너스 치고 금리, 여기 금리 어떻게 움직였죠?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금리 변동폭 15, 7 이렇게 하면은 이게 23%인가요? 20%? 20%? 아무튼 뭐 22.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되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가상금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가상금리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이드 금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이드 금리가 우리가 쉽게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가상금리는 우리가 데일리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하이드 금리를 봐야 되지만은 하이드 금리가 가상금리에 지배가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변동폭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이드 금리 변동폭을 여기 대입해서 넣으면 돼요. 그냥 가상금리 폭을 변동을 넣으면 높아 다 계속 떨어져요. 네. 국채금리는 안 변하는 거죠? 국채금리는 원래 변하긴 변하는데 하이드 채권 금리에서는 국채금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하이드 금리 변동폭 갖고 가상금리 변동폭 갖고 우리가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국채금리는 그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채금리는 국채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 말고 국채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지. 시장금리는 시장의 참여자를 결정하는데 그 참여를 결정하는 센티멘트에 중앙은행 기준금리 움직임이 영향을 주는 거죠. 오케이. 자,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통화위험. 통화위험 보시면 바 똑같습니다. 아까 그 토탈 수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자 수익, 두 번째 가격 변동. 여기가 일반 채권이죠, 그죠? 여기는 해외는 환율 변동 위험이 하나 더 있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우리가 해칭을 한 경우와 비해칭을 한 경우라 이게 좀 말이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금융위원회 가잖아요. 그럼 해외 채권을 고객이 보내주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해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해칭은 뭐냐면은 통화 변동 위험을 없앤 거예요. 해칭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통화 변동 위험, 해칭을 하지 않았대. 그러면 이거는 투자국의 통화, 우리나라 통화와 투자국 통화의 변동폭에 내가 노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펀드가 해칭을 했다고 해칭이 된 상태면은 나는 환차 손실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해칭을 안 했다고 하면은 요 리스크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브라질 채권 같은 게 해칭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없어요? 네? 어떻게 환차 손익이 없어요? 그걸로 사면 되지 않을까? 그 통화로? 잠시 끊고 할까요? 잠시만 쉴까요? 화장실. 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영어로 비해칭은 뭘까요? 원해칭. 원해칭. 차라리 다 영어로 썼으면 더 편하겠어요. 한국말 다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한국말 아니거든요. 한국말이 아니니까. 해칭하면 더 안전한 대신 수익도 따져보면 기대 수익도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질문? 그거에 따라 다른 것 왜냐하면 같아. 환율이 좋아졌다면은 해칭 안 했을 경우는 이득을 봤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해칭을 하면은 환차 손익을 제해야 하니까 이득을 봤었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못 보게 되는 건가요? 재밌겠다. 그다음. 혹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좀 어렵나요? 어때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오케이? 그럭저럭. 그럭저럭. 네. 졸리구나. 자, 진도할게요. 방금 해칭과 언해칭을 얘기했는데 해칭 부분은 제가 나중 세션에 알려드릴게요. 해칭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은 해외 채권. 그럼 해칭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국내 최초로 환해칭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단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서 해칭과 언해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막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일단 내가 미국 채권,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1 해칭을 해야 돼요. 해치고 원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겠네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채권의 쿠폰 금리가 높지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연 5에서 한 6% 정도 바라보는데, 근데 만약에 환이 움직인다고 하면 환은 누구보다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글로벌 우리 투자 저격 채권 투자를 하면 연 5% 나왔잖아요. 이분들의 투자 성향은 굉장히 보수인 분들이잖아요. 난 스테디한 연 5% 정도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분한테 통화를 열어놓고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 수익분이 어떻게 되죠? 여기 쿠폰 수익에다 플러스 원화 대비 달러 움직임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움직임의 이 플럭추에이션은 채권 수익보다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이 플럭추 압도적으로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론 운이 좋아서 이게 구간 동가도 한 10% 올랐으면은 토탈 플러스 15% 나오지만은 반대의 경우는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죠. 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보통 이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스테디한 성과를 원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환율이랑 팩터는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플럭슈에이션이 오늘 크니까 잡아주고 온리 한 5에서 6% 수익에 포커스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해치를 해야겠네요. 아니요. 해치. 해치를 해야겠네요. 해치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 시험 그 다음 투자 생각은 그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머징 채권도 있어요. 브라질 채권, 인도 채권, 멕시코 채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해칭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의 노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한테 설명드릴 것 같은데 미국 이외 제3의 국가, 특히 이머징에 투자할 때는 환해칭과 관련해서
환해증 코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제외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는 현실적으로 환 노출이 어쩔 수 없이 환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권 종류에 따라서 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해칭을 하고 채권 수익에 포커스를 하자.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채권은 우리가 환해증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특히 환해증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환해증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머징 마켓 채권은 환해증, 비해증이 한 상태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투자자의 어떤 전문성에 따라서 만약에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환해증을 하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성향은 굉장히 보수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채권보다도 더 큰 변동폭을 가지는 환까지 노출되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전문가라고 하면 환율을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환율 FX 움직임을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가능한 환을 풀고 비해증을 가는 거고 일반 분들은 환을 막고 채권에 포커스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투자 피리어드. 인베스트 호라이즌이 만약에 짧다고 하면은 해칭을 하는 게 맞고 인베스트 호라이즌이 길면은 해칭을 안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펀더멘탈이라는 게 통화라는 것도 모든 금융자산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어떤 경제 수렴하잖아요. 그죠? 경제 수렴하는데 문제는 쇼텀의 경우는 이 펀더멘탈과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FX 리스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통화란 변수를 잡아놓고 채권에 포커스를 하는 거고 만약에 롱텀 인베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통화는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해치를 하지 않고 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펀더멘탈이 여기서 펀더멘탈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거시경제 지나가시죠. 네. 이 부분 되셨나요? 자, 제가 그냥 환해칭을 하는 일반 기준이라고 했는데, 자, 달러 표시 채권. 아까 여기 달러 표시가 다 미국 사람 거잖아요. 달러 표시는 가능한 원달러 해칭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고 온리 채권에 포커스해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일반 투자자는 채권의 기대수익이 5, 6%이기 때문에 환을 노출시키면 이 환율 무브먼트가 5, 6%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해칭을 하고 채권 수익에 포커스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을 노출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투자국 통화를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해칭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투자국 통화의 전망을 좀 할 자신 있거나 가능하다고 하면 노출해도 오케이.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는 달러만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원화 대비 뭐 걱정 없잖아. 그럼 해치를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문 지식이 있으면 해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징 마켓은 환해칭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에 노출되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투자국화 통화 전망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걸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환율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브라질 같은데 먹을 게 많은 나라를 멕시코 같은 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전문가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기본적 얘기입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통화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정도됩니다. 통화는 양국 간의 인플레이션 차이. 통화는 양국 간의 실질 금리 차이. 통화는 양국 간의 이코노미 퍼포먼스의 차이. 예를 들면 무역 수지 같은 거죠. 네 번째, 통화는
양국 간의 투자 환경 차이. 다 양국 간입니다. 비교 그룹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경제 정권. 인플레이션 차이.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는 여기 있죠. 그대로 읽어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통화가 약세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의 통화가 강세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뭐 했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질 구매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낮으면 상대적으로 실질 구매율이 보존이 되잖아요. 오케이? 인플레이션. 그래서 양국 간의 환율은 결국 양국 간의 인플레이션을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복잡한데 위로 첫 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퍼처싱 파워 페리티라고 아주 이런 실제로 경제학에서 있어요. 근데 쉬운 얘기예요 그냥. 예? 인플레이션 이꼬르 구매력이잖아요.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구매력 양수를 맞추는 건죠. 그 다음 실질금리 차이. 실질금리 차이인데 실질금리 차이는 이런 거죠.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피셔 방정식 그죠? 피셔 방정식 뭐였죠?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까 실질금리 지금 베개 하나 먹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질금리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실질금리는요. 그럼 실질금리는 높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투자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야 되고 실질금리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강세 가잖아요. 그럼 실질금리 데피니션이 우리가 뭐랬죠? 그걸 또 구매력의 언어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실질금리가 높으려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 좋으면 돼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비슷한 말이 자꾸 등장해요. 실질 구매력. 여기 퍼처슨 파워 페널티 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죠? 자, 다음. 그래서 실질금리 높은 나라의 통화가 강세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높은 나라가 약세고 실질금리 높은 나라가 강세고 반대입니다. 오케이. 이거 시중금리가 뭐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왜 그러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셔 방정식 얘기하면서 시중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차감, 어저스트한 게 실질금리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나라 금리가 뜨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는. 아니죠. 해칭을 꼭 해야 되겠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다시 할게요. 결론이나. 플러스를 없앤게구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시중금리는 이게 시중금리잖아요. 시중금리 올라가면은 통화가 강세로 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근데 자꾸 그러면은 통화가 약세로 가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요인이 예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지 예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나라가 간다는 거는 그 나라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은 크게 안 올랐는데 불구하고 전체 명목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면서 금리가 스테디하게 올라가주는 게 땡큐죠 사실은. 그죠? 그럼 아무튼 근데 어쨌건 간에 다시 정의를 하면은 그렇게 실질금리 이꼬르
구매력, 실질 구매력을 얘기하시면 심플해져요. 그냥 돈 가치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어지면 우리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는 거야.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는. 이 단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어 차이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빠뜨렸어요. 사실은 제가 2개만 적어놨어요. 복잡한 얘기라서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남은 2개 있거든요. 남은 2개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경제 성과 차이는 이 경제 성과 차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흑자 많이 나면은 흑자 많이 나라 안 되는 나라는 적자 많이 나라 그러면 당연히 흑자 많이 나는 나라의 통화 강세로 가요. 그렇지 알잖아요. 적자 많이 나면 우리가 약세로. 그게 경제 성과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고 GDP로 보면 되는 거예요? GDP로 보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가장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경상수식 흑자 적자가 되게 많이 하죠. 흑자 적자는 CPI인가요? 아닌가요? 아 그건 콜 다릅니다. CPI 또 다른가요? 예. 걔 누굴까요? 우리나라가 아까 그 GDP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어요. X-M 저 부분이죠. 네. 오케이.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흑자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네. 달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한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진짜 두 나라로 뭔가 이해가 브라질하고 한국. 브라질, 한국.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 계속 이 나라는 적자가 나.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엄청나게 흑자가 나는 나라고 반면 뭐 인도 같은 나라는 계속 적자가 나요. 수출은 얼마 못하고 수입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통화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낸다는 건 돈 많이 벌어온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적자가 많다는 거는 내가 물건 파는 것보다도 자꾸 돈을 꼬아서 지금 와야 되는 거니까 경제 나빠지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통화는 강세가는 거예요.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한 표현일 따름이에요, 그냥. 근데 그 나라 안에서 나라 안끼리 그 운영하는 돈의 거래보다는 나라와 다른 나라와 안에 그 서로가 움직이는 돈이 더 중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GDP가 아니라 저 부분만 예, 컨시더를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기서 무료한 것도 있지. 예를 들면 변수가 외환 보유고도 있을 수 있고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 또 있고 무역 흑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경제가 스트롱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에비던스가 많으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가는 거고 반면 우리가 맨날 장사를 못해서 돈을 꼬우는 게 많으면 당연히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거는 통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책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예시를 들어놨어요. 인도 루피아가 인도네시아 인디아예요. 인디아 루피아가 2009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박살났어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통화가 만약에 이게 리만 사태 기준, 리만 사태가 많이 깨졌잖아요. 근데 리만 사태 기준으로 통화가 계속 다른 나라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경제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계속 빠져서 언제까지 빠졌냐? 2013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인디아가 최근에 좋아졌어요. 다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비포 모디, 애프터 모디예요. 모디는 누구냐? 인디아 총리예요. 2014년에 일렉션 된 총리예요. 즉, 그 전에 2014년 이전에는 이 모디 총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좌파 정부, 노동 친화 정부 이다 보니까 기업들한테는 NT 정책을 많이 펼친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거의 다 인도를 다 탈출했어요. 철수를 했죠.
기업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모디가 들어오면서 자, 우리 이제부터는 기업들 비즈니스하기 너무 좋게 우리 인도를 바꾸겠습니다. 외국 기업들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마켓 프렌들리 정책을 엄청나게 펼쳐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도를 투자하고 싶고 또 외국 기업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강세로 가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 책을 사보셔야 됩니다. 아 혹시 외국 나가시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2북을 준비했습니다. 2북이 더 쌉니다. 근데 이북을 못 사. 이북도 그렇네. 자, 그래서 아까 결론은 아까 내가 내용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걸 우리 그냥 우리 뭐 이거 복잡하게 그냥 우리 써머리로 그럼 요거 다 합쳐서 딱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낮게 유지되면서 실질 구매력이 높은 나라. 두 번째, 실질 금리가 높아서 투자 기대 수익이 높은 나라. 세 번째, 거시 환경, 즉 무역 수지 같은 게 흑자가 되는 나라. 네 번째, 투자 환경이 양호해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능한 나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딱 서머리하면 아 이런 나라 찾아서 투자하면 되지. 이론적으로 통하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볼게요. 워낙 의식이 많으셔서. 자 보십시오. 브라질 국채. 2013년에 우리 가정입니다. 케이스 1. 2013년 말에 투자해서 2015년 2년 동안 투자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가정 쿠폰은 연 10%. 그럼 20% 났잖아요. 그죠? 근데 동관 동안에 환이 35% 무너져서 마이너스 15% 깨졌어요. 그죠? 반면 2015년 10월 달부터 투자해서 이렇게 다시 언어드 2년 다음에 이때 똑같이 쿠폰금이 10이라서 20%인데 환이 무려 15% 올랐어요. 토탈 35% 올랐어요. 여기서 하나는 원래 이런 통화 열거하면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 자본 손익, 통합인데 우리가 아까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자본 손익은 없다는 가정을 하고 근데 같은 브라질을 투자를 했는데 처음 2년은 투자 총 수익이 마이너스 15% 터졌고 두 번째는 무려 플러스 35%가 났어요. 실제 수익입니다. 2년 동안에. 자 보죠. 우리의 지금 브라질 레알화 대비 달러가 아니라 우리는 원화잖아. 원화. 그죠? 원화 대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브라질 레알 vs 원화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요? 1레알당 1리얼로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354원. 자, 이 차트가 중요한 건 차트 디렉션이에요. 차트가 내려가면은 브라질 레알화가 약세인가요, 강세인가요? 원화 대비, 약세. 원화 대비 원화 투자 관점이니까 약세. 원화 대비요. 약세. 약세. 네. 확실하나요? 네. 왜요? 구매력이 떨어져. 이걸 설명해 줘야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1레알로 살 수 있는 원화 수가 줄어요. 그렇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브라질 레알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갖는 뜻입니까? 예,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몹시 헷갈려해요. 꼭 이걸 확인하고 항상 모든 차트는 이거 반대로 가면 완전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전혀 엉뚱하게 읽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2013년 아직 얘기했죠? 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계속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화가 이렇게 폭락을 하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죠. 그래서 동관 동안에 한 이때 그냥 심플하게 보더라도 여기가 계산해 보면 요 2년 동안에 35% 깨져요.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화가. 반면 요 구간에는 플러스 15% 올라요. 그죠? 통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그 동일한 시점을 자른 거야. 잘 봐요. 2015년 말입니다. 근데 통화를 어떻게 전망하니?
뭐라 자 볼까요? 통이라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GDP 계속 적자가 더 커지다가 2015년 말부터 GDP 적자가 줄어들잖아요.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보죠. 인플레이션 볼게요. 인플레이션. 여기가 그 구간이에요. 인플레이션 계속 뜨고 있었어요. 아까 인플레이션 뜨면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뜬다는 거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이때 통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통화는 이때 인플레이션 뜰 때 이렇게 박살나고 인플레이션 안정화될 때 이렇게 올라가요. 반면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경제 계속 나빠지다가 이때부터 경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통화를 열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나라의 거시경제 팩터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융을 거래할 때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래하셔야 돼요. 괜히 통화 강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보면 이렇게 금방 눈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놀랍게도 같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라의 경제도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반대 몫으로?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마다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자세히 봐요. 이게 봐요. 인플레이션이 6% 위에요. 어버브예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나라가 인플레이션 오르는 건 땡큐. 이미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있는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터진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서머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서머리. 그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이자 리스크는 모든 채권에 떠안는 리스크다. 베이직한 리스크.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은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이 전부 다 안는 리스크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를 2개를 쳐놨어요. 약간 더 크다. 네? 그 다음 통화 리스크는 요 중에서 나머지 다 미국이잖아요. 이머징 통화 위험이 있다. 그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이렇게 4가지 정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근데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채권 위험은 투자 기회다. 그죠? 그 위험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상승 국면에 고민해야 될 위험, 이자 위험. 경기 하락기에 고민해야 될 위험, 기업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통화가 투자한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통화 약세로 가잖아요. 이건 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신용 위험과 통화 위험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요. 결국 이자 위험은 경기가 하락하면 정반대로 금리 내리니까 이렇게 좋은 수익 기회. 그리고 여기도 반대로 경기 하락할 때 신용 위험과 통화 위험이 노출되지만 반대로 경기가 올라오면 이게 사라지니까 다 통화 차익 기회고 가상금리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기회죠.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시간 좀 남나요?